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 이모 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로 발견됐습니다. 행방불명된 지 8일 만입니다. 시신은 야산 정상 너머 내리막길 숲속에서 발견됐는데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곳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오늘 경북 영덕이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972년 기상관측 이래 6월 최고 기온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서울도 32.1도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첫 골을 터뜨리고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지면서 조별리그 2패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후 열리는 독일전에서 신라같이 남아있는 16강행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공식 초청받았습니다. 남북러 정상이 이 행사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인천 월미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타고 있던 어린이들이 다쳤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됐던 여고생 이모 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8일 만입니다. 시신은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과 가깝습니다. 조민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남 강진군 도안면에 있는 매봉산입니다. 경찰들이 시신을 수습해 내려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이곳에서 16살 이모 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양은 지난 16일 집을 나간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지성마을 회관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1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던 곳과 가깝습니다. 이 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던 이 양 아버지 친구인 김모 씨의 차가 주차된 곳에서 불과 2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경찰은 수색 중에 채취견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옷은 벗겨져 있었고 부패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양이 사용했던 화장품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 양의 지문을 확보했고 DNA 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예,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먼저 어떻게 발견됐는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쯤 전남 강진군 도안면의 해발 250m 매봉산 산 정상 아래로 50m 지점에서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채취견을 동원해 수색을 하던 도중 산 정상 넘어 우거진 숲속에서였습니다. 산 정상까지는 상당히 험해서 오르막은 7, 80도 정도, 반대편 내리막은 경사도가 60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 51살 김모 씨가 주차했던 승용차에서도 멀지 않은 곳인데요. 성인 걸음으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예, 발견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경찰은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발견 직후에 나뭇가지나 수풀로 덮여져 있었다고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패는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시신 바로 옆에서 립그로즈 한 점만 발견됐고 옷가지나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또 나온 이야기가 발견된 곳이 이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곳과 가까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신을 찾는데 8일이나 걸린 이유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기동대원들의 수색이 시작됐고 경찰 채취견은 3일 전부터 수색을 해온 곳입니다. 산 정상까지 지형이 매우 험한 곳이기도 한데요. 경찰은 용의자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돼 늦어졌지만 통신 수사와 CCTV 수사 등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신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한 용의자, 유력한 용의자 51살 김모 씨 숨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양이 납치된 건지 그렇다면 살해된 건지 그 동기는 또 뭔지 어떻습니까? 제대로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네, 경찰은 일단 강력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내고 범죄 피해 연관성 여부는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된 상태지만 에쿠스 차량에 있던 유류물과 추가 CCTV 등을 분석해 납치 여부나 범행 동기 등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신원 확인도 하게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까? 네,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경찰은 쉽지 않다고 하긴 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 감식과 가족들의 육안으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문과 DNA 등을 통해 실종자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고요. 현재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강진경찰수색본부에서 JTBC 정지명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남과 북, 러시아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에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올해로 개최 4회째를 맞는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체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외교 일정을 살펴본 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초청에 응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선언 이후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초청에 응할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도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강한 만큼 올해도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9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경우 남북러 정상이 철도, 가스 등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지켜보면서 남북러 협력에 대한 속도와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을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 의사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축구 경기 전반전이 끝난 뒤 인판티노 회장에게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말했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곧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금강산과 판문점에서 잇따라 실무 접촉이 열립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은 판문점 선언의 1차 추진 과제로 명시돼 있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표적인 경제협력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측에서도 새로운 육로 물류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이번 주 판문점에서 철도 연결을 위한 분과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북 합작 사업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완화되는 추이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의 황폐화된 살림을 복원하는 사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 이어 군통신선 완전 복구 논의도 이어집니다. 내일 오전 서해지구 우리 측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대령급 실무 접촉이 열립니다. 남북 대령급 군사회담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는 27일에는 우리 측 관계자가 금강산 면회소를 방문합니다. 8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도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똘똘한 터프가이라면서 북한을 성공적인 나라로 만들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어서 시작하라는 메시지로도 분석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Do you trust Kim Jong-un? Yes, I think that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e have a good chemistry together. You know what that means.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부친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진행하는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했습니다. It's an amazing piece of property to put it in real estate terms. It's got unbelievable natural potential, and I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with it. Maybe build a condo on the beach. I saw the video. It was awesome. I'm sure it would do very well. 김 위원장이 북한에 외국 기업들을 들여오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김 위원장이 똘똘한 터프가이라며 그가 북한을 위대하고 성공적인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He knows the file, he knows the topic very, very well. He's not turning to others, that he is prepared to fully denuclearize. 비핵화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We know too that we could be wrong, and the president has said this very clearly. If this isn't different, if it's the case that Chairman Kim either is unable to or unprepared to denuclearize,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미국의 북한 칭찬이 비핵화 이행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를 옮기기 위한 작업이 주말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주 중에 판문점과 오산기지를 거쳐서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과정에 함께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미군 유해는 판문점을 통해 유엔사로 전달됩니다. 이어 나무상자 100여 개에 임시로 유해를 나눠 담아 오산 미군 기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산 기지에선 유해를 다시 금속관 158개에 한 구씩 넣는 등 분류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어 미국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로 옮긴 뒤 미군이 최종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전사자 유족들로부터 유해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직접 밝힌 만큼 추념식 등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모든 송환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4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가 처음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북한과 미국이 내외에 천명한 대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경북 영덕은 기온이 37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체온 수준까지 오른 거죠. 서울과 부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올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물안개가 나오자 손을 뻗어봅니다. 따가운 햇빛도 피해봅니다. 그냥 밖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좀 많이 뻘뻘 날 정도로 좀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서울은 오늘 32.1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부산, 울산도 35도 안팎까지 올랐고 모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는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내가 와야 돼. 조금 더 여기 가잖아요. 너무 더워요, 진짜. 경북 영덕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72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6월 최고 기온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7개 시군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더위는 서해상에 머물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 때문입니다. 여기에 태양 고도가 높아져 강한 햇빛이 더해졌습니다. 기상청은 강릉 등 강원 일부 지역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며 한풀 꺾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기온만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 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았습니다. 더위만으로도 지치기 충분했는데 시민들은 더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63빌딩도 남산타워도 흐릿합니다. 오늘 서울 초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고 울산은 10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모두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눈에는 약간 좀 쓰리고 이런 기분은 좀 느껴져요. 좀 평소보다 눈뜨기가 조금 힘들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국내 오염물질이 쌓인 데다 중국 영향까지 더해진 탓입니다.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한낮엔 30개 지역에서 시간당 농도가 0.12ppm을 넘어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음까지 올랐습니다. 오존과 자외선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을수록 농도가 높아집니다. 오늘 유난히 더운 데다 대기까지 정체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존에 오래 노출되면 폐와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외선으론 피부 화상이나 심하면 피부암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더위에 미세먼지와 오존, 자외선까지 시민들을 지치게 한 하루였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엔 이틀째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의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빈소를 찾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끝내고 귀국을 했을 때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그 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듣고 한때 김종필 전 총리와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이기도 했던 이회창 전 총리도 조문했습니다. 현역에 계실 때 서운하신 점도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과 다 풀어내셨는지. 다 과거의 일이고 상가에 와서는 그런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야.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냈던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는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국민훈장 중에서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후배 정치인으로서 훈장을 추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국회는 한 달 가까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부터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당들의 기싸움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지만 한 달 가까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건 후반기 원구성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분 등을 짜는 일입니다. 원구성 협상을 더 이상 이제는 늦추기가 어렵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번 주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협상 테이블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원내 일당이란 점을 앞세워 국회의장 자리를 사수하고 한국당이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등을 찾아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운영위와 함께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국회 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선거 패배 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당이 실제로 협상장에 나올 수 있을지가 국회 정상화에 큰 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포스코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논평을 취소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장하성 실장과 참여연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참여연대 출신인 장 실장이 포스코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고발인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법원 노조본부장을 조사합니다. 지금 법원은 검찰의 자료 요청에도 일주일이 다 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발인들은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의혹의 문건들이 지난해 초에 삭제된 흔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법원 내부 특별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난해 2월 법원 행정처 김모 판사가 불과 1시간여 만에 24,500여 개 파일을 삭제했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판사들 모임인 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 핵심 의혹 문건 5건도 이날 함께 삭제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주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은 고발인들은 이 같은 증거인멸 정황에 따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 닷새 뒤 관련 문건이 일제히 삭제됐다는 겁니다. 긴급 삭제했다는 자체가 분명히 그 안에 위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 아니냐.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인력을 갖고 있다니까 그걸로 좀 복구해달라. 또 다른 고발인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장 조승현 교수도 행정처 판사들이 문건 작성부터 삭제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왜 지시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 전현직 고위 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주일 가까이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내일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장을 불러 세 번째 고발인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인천의 월미 테마파크에서 어린이들이 타는 회전그네가 옆으로 기우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원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주영 기자입니다. 그네 모양 놀이기구가 어린이들을 태우고 빙빙 돕니다. 갑자기 옆으로 기울더니 어린이들이 그네 밖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인천 중구 월미 테마파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그네에 타고 있던 어린이 중 일부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지난해 12월 안전검사를 통과한 시설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직접 아이들을 구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들이 다 뛰어들어가서 이제 구하고 나오고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몸 상태는 전혀 체크하지 않고 기계 먼저 체크하는 모습에 공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점검부터 해서 합동점검을 저희가 철저하게 다 받았거든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이 놀이공원의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엔 문어 모양을 한 회전 놀이시설의 의자 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져 남녀 2명이 다치면서 대표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만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놀이기구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농어촌에 가면 사발이라고 하는 사륜 오토바이가 참 못지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전 불감증 때문인지 이 사륜 오토바이는 의외로 사고가 잦습니다. 대부분 면허 없이 몰고 안전 장비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사륜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넘습니다. 큰 차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사발이라고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어촌 지역에선 자가용만큼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아이 그럼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이것 때문에 다니고 그러죠.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강원도 강릉에서 사륜 오토바이가 농로 옆 개울로 추락해 7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바퀴가 4개지만 법적으로는 2륜 자동차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많습니다. 큰 길에 어디 멀리 가지 않으니까 노래전장에 나갈 때 타고 가는 거지. 특히 오토바이를 산 뒤에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를 넘으면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 주행이 주된 용도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빠져 있고 의무 보험 가입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실상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안전운전 홍보와 단속 강화와 함께 사용 신고나 안전 기준에 관한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한중일이 함께 진행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연구 보고서가 내년에 공개됩니다. 세 나라의 환경장관은 어제와 오늘 중국 수저우에서 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당초 이번에 보고서를 공개하려 했지만 중국 측이 자료가 오래됐다며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내년에 공개될 보고서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컵 시즌에 가장 많이 먹는 야식 역시 치킨입니다. 멕시코전이 열린 어제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매출은 다른 주말보다 70% 늘었습니다. 스웨덴전이 열린 18일에는 치킨에 쓴 카드 금액이 일주일 전에 133%, 그러니까 2배도 넘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부쩍 오른 치킨값에 불만도 나옵니다. 양계 농가에선 정작 닭고기 값이 폭락해 울상입니다.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간식은 뭐니 해도 치킨입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가격은 부담스럽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뉴스에서 점점 내려간다고 봤는데 치킨집에서 파는 거는 이번에 2만 원이 넘어가고 너무 비싸져서 좀 사 먹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치킨뿐 아니라 삼계탕도 전국 평균 가격이 13,000원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3%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산지 닭값은 폭락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시포 닭은 마리당 산지 가격이 1kg당 1,137원입니다. 1년 전보다 26% 떨어진 수준입니다. AI 사태가 마무리된 데다 농가들이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사육을 늘리면서입니다. 산지 닭값이 이처럼 떨어졌는데도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건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국내 농가 상당수는 독일업체와 미리 위탁 사육 계약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닭값도 미리 정해놓는데 시세가 오르거나 내려도 계약 당시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업체들은 또 인건비와 운송비, 임대료 등 유통비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원료값 하락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걸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을 한 달 만에 폐지했죠. 반발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식당에서 쫓겨나는 봉변도 당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세라 샌더스는 현지 시간 금요일 밤 가족과 함께 간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자녀 격리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식당 주인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샌더스가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정부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식당 이름을 거론하며 주인의 행동은 나보다 주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자녀 격리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커스텐 닐슨 장관도 멕시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Mexican dinner as you're deporting and imprisoning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o come here seeking asylum in the United States.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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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 여론의 격리 정책은 철회됐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와 떨어져 있습니다. ABC 뉴스는 지난달 5일 이후 격리에 수용된 2,300여 명 가운데 부모와 다시 만난 아이들은 5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아동은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부 뉴욕주나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분리 수용됐으며 이들에 대한 재결합 절차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61살 이모 씨가 불을 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살던 이 씨는 월세를 내지 않아 돌려받은 보증금이 적다며 헌옷 등에 불을 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7일부터 화재 현장으로 가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방차가 경고방송을 한 뒤에도
길을 막거나 끼어들면 이렇게 과태료를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승용차는 과태료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 8명이 1억 4천만 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에 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 1원을 한 주로 잘못 입력했고 이 사고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재벌그룹이 계열사 내부 거래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60개 대기업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의 류정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무궁화 받을 자격입니다. 예, 고 김종필 전 총리에게 수여된다는 훈장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훈장 얘기는 어제 정부가 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 전 총리 측 인사들이 그 김 총리의 그 상가에서 정부가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자들에게 알려졌고 또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어제 마지막까지 이제 확인 작업에 들어갔었는데 이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거는 대통령만 해당하는 거라면서요? 네, 더 정확히 말하면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 우방의 원수나 그 배우자 등 국가 원수급 인사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 무궁화 대훈장은 아니고 그 국민 훈장 중에서 1등급인 무궁화장이 맞고요. 예. 그건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오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궁화 대훈장이 아니라 무궁화장이다 그 이야기군요. 근데 앞서 이제 조익신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긴 했지만 그 무궁화 대훈장이 아닌 그 무궁화 훈장 그것을 놓고도 이게 자격이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 무궁화장,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건국 훈장을 제외하면 그 훈장 중에서는 최고 등급입니다. 예. 그래서 남덕우 전 총리나 이병철 전 삼성 회장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받았는데요.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뒤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 예.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건 촛불 정신에 역행한다. 이런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고요. 또 훈장 수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하루 종일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 대훈장의 경우는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무궁화 훈장의 경우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까? 네, 그 훈장의 자격이라기보다는 그 상훈법 8조에 보면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짓고 또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훈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실제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씨는 서훈이 취소됐고요. 전두환 씨는 지난 2013년에 서훈 취소 7년 만에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에는 5.16 쿠데타를 주도하기는 했지만 5.16 쿠데타는 역사적 평가만 받았을 뿐 수사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와는 법적인 적용에서는 좀 달리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정풍을 피할 자격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정풍운동 이야기군요. 네,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그 재건 비상행동이 정풍운동 대상자 1차 명단 16명의 의원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이제 곧 나올 텐데 홍준표 전 대표와 또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이런 의원들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예. 또 권성동, 또 김재원 의원에게는 탈당 혹은 출당을 권고했습니다. 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장제원, 윤상현, 이주영 의원 등은 불출마 선언이나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풍운동, 이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기준은 뭡니까? 네, 이 모임에서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해서 공동 책임 있는 사람들, 예.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보수 분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또 친박 권력에 기대서 당내 권력을 전횡한 인사들,
또 박근혜 정부 실패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인사들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 모임에서는 이후 만들어질 당의 혁신 비대위에 혁신안도 내고 또 2차 정풍운동 대상자도 발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근데 한국당 내에서도 누가 누굴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정풍운동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이 모임의 대변인을 맡은 게 이제 구본철 전 의원입니다. 이 구본철 전 의원이 이 몬을 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개인적 견해야 누구나 밝힐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한국당의 추락은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또 탄핵 사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런데 정풍운동을 주도하는 쪽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 보니 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예, 밤잠을 잊고 본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을 보고 다들 가슴이 먹먹했을 겁니다. 그라운드에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기다린 골을 터뜨리고도 울어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 강신우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에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또 아마 이번 대회에서 가장 훌륭한 골을 또 보여줬잖아요.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그토록 기다렸던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골 뒤진 상황에서 나온 만회골, 제대로 기뻐할 새도 없이 2분 뒤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주저앉은 동료들을 먼저 챙긴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빠져나갈 무렵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아시안컵, 올림픽 같은 국제 무대마다 아쉬운 눈물을 떨궜기에 이번 월드컵에선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지금 저희가 진짜 잘 준비해도 부족한 데가 월드컵 무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은 비록 패했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멕시코전 패배의 충격을 뒤로하고 사흘 뒤 열리는 독일전을 준비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예, 그래도 이번 멕시코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원없이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패배였죠. 이번에도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축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우리 축구는 전반부터 멕시코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황희찬이 크로스한 공을 이용이 슛으로 연결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멕시코 수비가 한 발 앞섰습니다. 손흥민은 김민우의 긴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후반에도 황희찬은 페널티 지역을 휘저으며 상대 수비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 2km를 더 뛰었고 슛도 17개로 더 많이 때렸습니다. 골문으로 향한 유효슛은 6개였지만 한 골에 그쳤습니다. 꼭 정말 결과로 제가 보답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좀 화가 많이 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죄송하고 24개의 파울을 하면서까지 몸을 던져 멕시코를 막아섰지만 스웨덴전처럼 또 페널티킥을 내주며 어렵게 승부를 펼쳤습니다. 냉정해야 할 위기의 순간 계속 실수가 나오는데 운도 따라주지 않았지만 이 또한 우리 축구의 현주소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10번의 월드컵, 우리나라는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약팀으로서 한계를 이야기하며 투혼의 축구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이번에도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내일은 한국전쟁 6.25가 일어난 지 68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전쟁 고아가 겪은 이야기가 영화로 터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안부 문제까지 아픈 우리 역사가 스크린에 되살아났습니다. 권건영 기자입니다. 그냥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50년 한국으로 파병된 터키군 슐레이만. 마을 전체가 학살된 현장에서 4살 소녀를 발견합니다. 터키어로 달을 뜻하는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두 사람은 가족처럼 의지하며 전쟁을 견딥니다. 빠바. 나의 아버지니까 나를 낳아주진 않았어도 이렇게 나를 그만큼 돌봐주고 그냥 보살펴주고 그랬으니까는. 전쟁이 끝날 무렵 슐레이만은 터키로 돌아갑니다. Babalar evlatları için mücadele eder.
onlara verdiği sözler için yaşar. 약속은 60년이 지나서야 지켜졌습니다. 또 다른 역사, 1990년대 관부 재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재판 중 일본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저희가 연기로 보여주는 게 혹시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지난해 영화 택시 운전사 I Can Speak에 이어 아픈 역사 속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이어집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라 덥습니다. 제주와 강원 산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릉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